연화야, 북두칠성을 따라가 보렴.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다. 연아야, 북두칠성을 따라가 보아라. 2024년 가을 충청북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실화입니다. 유산 한 푼 못 받은 막내딸이 아버지 묘비를 보고 갑자기 산 전체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그 산 속에는 가족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비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들 간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아는 아버지의 3주기 제사를 위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다른 제사들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맡기며 그녀는 지난 3년간의 힘겨운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들은 모든 유산을 나누어 가졌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내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며 차갑게 말했던 큰오빠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유산 분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이상합니다. 여기 또 다른 봉투가 있는데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오빠 서준호가 재빨리 그 봉투를 낚아채며 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뿐 아니라 둘째 오빠 서민호도 그냥 옛날 서류일 거예요 라며 거들었죠. 의외로 그때 서연아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오빠들이 설마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오빠들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큰오빠 서준호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연아야, 너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카페나 하고 살 거냐? 심지어 남편도 없이 혼자 살면서 뭐 하는 거야? 큰오빠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요즘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최근에 얼마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는지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서연아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큰오빠의 건설회사가 3년 전만 해도 부도 위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유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걸까요? 둘째 오빠 서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모든 걸 정리하라고 하셨잖아. 뿐 아니라 너한테는 따로 해줄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서민호는 의사가 된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며 동생인 서연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은근히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서민호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동네 작은 병원에서 일하던 그가 갑자기 강남에 대형 병원을 차렸거든요. 의외로 오빠들의 급작스러운 성공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제사 당일 서연아는 오빠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아는 왜 아직도 혼자야? 이제 30이 넘었는데. 카페 장사는 어때? 많이 힘들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심지어 큰 고모는 우리 연아가 좀 특이해서 시집도 못 가고 그러나 바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연아만 유독 미워하셨잖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라는 말까지 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연아는 우연히 오빠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형, 연아가 혹시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괜찮아. 어차피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도 끝까지 입 다물고 가셨잖아. 그런데 잠깐,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의외로 서연아는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마침 다른 친척이 나타나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째 오빠는 혹시 연아가 그 산에 관심을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산? 어떤 산을 말하는 걸까요? 게다가 큰오빠는 설마 아버지가 그 애한테까지 말씀하셨을 리는 없어. 우리한테만 조심하라고 하셨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건지, 왜 서연아에게는 숨겨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빠들이 서연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이 대화가 서연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친척들이 모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삼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형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 연하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뿐 아니라 특히 그 산 얘기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아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또 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심지어 둘째 삼촌도 형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생길 수도 있나 바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게다가 연하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는 말까지 했고요. 하지만 정작 서연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의외로 아버지는 생전에 서연아의 안전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 한 명이 제사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하지만 큰오빠가 재빨리 나서서 그 일은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둘째 오빠도 변호사님께서 오실 일은 없을 텐데요라며 견제했죠. 그런데 김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서연아 양과 직접 관련된 사안입니다. 게다가 3년 전에 약속된 일이거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김 변호사는 그럼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사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아는 오빠들에게 김 변호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빠, 그 변호사가 저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큰오빠는 그냥 사기꾼일 거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거들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심지어 둘째 오빠는 연아야, 이상한 사람들 말 절대 믿지 마. 특히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피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게다가 오빠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외로 그 김 변호사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빠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만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서연아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오빠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아는 혼자 아버지 묘소에 남았습니다.
일단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려던 참이었죠. 제사 때는 오빠들이 있어서 제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렇게 못난 딸이었나요? 왜 저에게만 그렇게 차가우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심지어 오빠들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김 변호사라는 분도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묘비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그때 서연아는 정말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비를 자세히 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묘비석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조각할 때 생긴 자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명백히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막내딸 연아야, 아빠가 너에게 남긴 진짜 선물을 찾아보렴.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곳에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단다. 심지어 그 아래에는 작은 하트 모양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글씨 옆에 아주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2021.03 15- 너만을 위한 마지막 선물 2021년 3월 15일.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서연아의 생일이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까요?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글씨체가 명백히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서예를 하셨고 그 독특한 필체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연아야라고 부르는 것도 아버지만의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연아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만은 어릴 때부터 연아야라고 불러주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묘비 밑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글씨가 숨어 있었거든요. 위험하니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마라.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 심지어 오빠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라는 경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들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게다가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의외로 아버지는 뭔가 심각한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서연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곳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잠깐 이상하게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단둘이 뒷마당에서 별을 보던 그 시간들을 말이죠. 그때만큼은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해 주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아야, 저기 보이는 게 북두칠성이란다.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 의외로 그런 시간들이 꽤 자주 있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오빠들이 학원에 간 저녁 시간이면 아버지는 항상 서연아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셨거든요. 심지어 아버지는 매번 똑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집 뒤편에 있는 그 높은 산을 말이죠. 게다가 저 산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이상한 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당시엔 그냥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혹시 진짜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산만 바라보며 사셨다는 것이었거든요. 집의 거실 창문도, 아버지 방 창문도, 심지어 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던 마루까지도 모두 그 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에는 더욱 자주 그 산을 바라보셨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망원경을 가지고 그 산을 자세히 관찰하시기도 했었고요. 당시에는 단순히 자연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왜 서연아에게만 알려주신 걸까요? 오빠들에게는 왜 숨기라고 하신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연아는 다음날 바로 마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산의 토지가 수십 개로 쪼개져서 여러 명의 소유주에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인 김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산을 왜 관심 있어 하세요? 거기는 개발도 안 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땅인데 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헐값에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몇십 년째 세금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 소유주들도 처치 곤란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추가로 알려준 정보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외지인들이 그 산에 대해 자주 문의하더라고요. 특히 지질조사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서연아는 일단 땅값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산 전체를 다 사려면 얼마나 들까요?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꽤 넓어서 대략 6억 정도는 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유주들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6억이라니 서연아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은 카페 매매 대금 2억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잠깐 김 사장이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사무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XX산 토지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연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 사장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정장 남자가 서연아를 보더니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도 그 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김 사장이 얼버무리며 그냥 일반적인 문의를. 하지만 정장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서연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투자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그 산을 팔 생각이 있으시면 시세보다 30% 높게 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던 땅에 왜 투자회사가 나타났을까요? 김 사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요즘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자주 와요. 다들 그 산을 사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 모든 정황들이 아버지 묘비의 메시지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아는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2억으로 살 수 있는 부분부터 계약해 주세요. 김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시겠다고요? 그런데 2억으로는 전체의 30% 정도밖에 못 살 텐데. 하지만 서연아는 일단 살 수 있는 만큼이라도 사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시지에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일단 30%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김 사장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고객의 뜻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럼 내일부터 소유주들과 연락해서 계약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서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아가씨가 미쳤나? 아무것도 없는 산을 왜 사는 거야? 심지어 아버지 유산도 못 받은 주제에 무슨 돈으로 산을 사냐는 비웃음까지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혹시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의외로 서연아의 행동이 마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대는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오빠 서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아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하잖아. 게다가 무슨 돈으로 산을 사는 거야? 서연아는 아버지 묘비에서 발견한 메시지에 대해 말해볼까 했지만 아버지가 오빠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상관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의 반응이 예상외로 격렬했습니다. 미쳤어? 그 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심지어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셨잖아.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까요? 게다가 왜 그 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까요? 둘째 오빠 서민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너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이상해진 거 아니야? 처음엔 가족의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오빠들이 정말로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 큰 일을 벌일까봐 견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연아가 산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갑자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있나 보다며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심지어 서울에서 온 부동산 투자업체들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더 비싸게 사주겠다며 서연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거액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생겨났고요.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서연아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서연아는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산을 헤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였죠. 며칠 밤을 헤매던 중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서 이상한 표시를 찾아낸 것입니다. 바위 표면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작은 구멍 7개가 뚫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여기서 동쪽으로 100걸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글씨 옆에는 작은 화살표까지 그려져 있었죠. 서연아는 흥분을 억누르며 정확히 동쪽으로 100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령이 오래된 거대한 소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 밑동을 파보니 작은 쇠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7년에 작성된 지질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산 일대에 희귀 광물인 리튬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매장량이 국내 연간 리튬 수요의 30%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라는 것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리튬의 순도까지 최고급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최적이라는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연아야, 너에게는 돈 대신 이것을 남긴다. 오빠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만 너는 항상 멀리 보는 아이였다. 이 산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워다오. 아빠는 너를 가장 믿는다. 게다가 편지 뒷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비밀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 특히 정부 관련 기관과 대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너의 오빠들도 미안하다. 그들에게는 이미 다른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오빠들의 다른 임무가 뭘까요? 혹시 서연아를 감시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 전체의 정밀한 지질도와 리튬 매장 지점을 표시한 지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지도에 표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코발트, 니켈, 히토류 등 다양한 희귀 금속들이 함께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총 가치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도 한쪽 구석에는 2024년 이후 채굴 가능이라는 메모와 함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 시점이라는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2024년이면 바로 올해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셨던 걸까요? 물론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광산이라면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을 텐데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산의 30%밖에 사지 못한 상황에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소유주들은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한다며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오빠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 서준호는 건설업계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산 일대의 개발 계획을 알아보려 했고, 둘째 오빠 서민호는 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방해까지 받게 될 줄이야. 게다가 서연아가 상자를 발견했다는 사실도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들이 계속 추궁해 왔습니다. 연아야, 내가 그 산에서 뭘 찾은 거야? 아버지가 뭔가 숨겨둔 게 있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두 오빠가 은행을 찾아가서 서연아의 대출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동생이 아프니까 상대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서연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진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더 이상 땅을 살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가족들마저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이장인 박만순 어르신이 서연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연아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부탁한 게 있다. 언젠가 내가 이 산에 관심을 보이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잠깐 박 이장도 아버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요? 드디어 밝혀지는 진짜 비밀입니다. 박 이장이 내민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놀라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산 일대 토지의 40%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 서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서연아의 아버지가 지난 30년간 조금씩 그 산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심지어 모든 것을 박 이장 명의로 위탁해 두었던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연아야, 아빠는 너의 강인함과 끈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 오빠들은 쉬운 길만 선택하지만 너는 어려운 길이라도 올바른 길을 택하는 아이다. 이 산의 비밀을 발견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너일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뿐 아니라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오빠들을 용서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이장이 추가로 꺼내든 것은 서연아의 아버지가 수십 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연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연아는 항상 질문이 많고 깊이 생각하는 아이다. 오빠들은 주어진 대로만 살지만 연아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것 같다. 심지어 연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쉬운 것만 주면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없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의외로 아버지는 막내딸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연아가 이 비밀을 찾아낸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오빠들도 그제서야 동생의 진가를 알게 될 테니까. 게다가 박 이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는 정부기관에서 일하셨어. 지질조사원이셨지. 그래서 이 산의 비밀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었던 거야. 심지어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채굴이 불가능했어. 그래서 때를 기다리신 거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버지가 정부 기관에서 일하셨다면 왜 그 사실을 숨기셨던 걸까요? 게다가 왜 농부인 척하며 사셨던 걸까요? 박 이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정부에서는 이 리튬 매장지를 국가기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관료들과 대기업들이 이 정보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그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셨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평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서연아는 산의 7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박 이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나머지 땅 주인들도 이미 내 아버지와 약속이 되어 있어. 내가 나타나면 모두 팔기로 했거든. 게다가 그 가격도 이미 30년 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세 그대로 말이죠. 결국 서연아는 추가 비용 없이 산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끝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서연아는 전문 지질 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아버지의 보고서보다도 더 놀라웠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예상보다 2배나 많았고 순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희귀 광물들까지 함께 발견되어서 총 가치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채굴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환경 파괴 없이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나왔고요. 당연히 소식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외 대기업들이 앞다퉈 연락해왔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두 오빠들이었죠. 처음엔 동생이 운이 좋았다며 시큰둥했지만 1조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큰오빠 서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아야, 오빠가 미안했어. 그동안 널 이해하지 못했구나. 심지어 이제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큰일을 해보자며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오빠 서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아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오빠들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아는
오빠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꾼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박 이장이 마지막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내 오빠들도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 서연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임무요? 박 이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빠들에게 연하를 지키라는 임무를 맡겼어.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너를 차갑게 대한 거야. 혹시 누군가 너를 노릴까 봐서 말이야. 심지어 오빠들이 갑자기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자금 때문이었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너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외로 오빠들의 차가운 태도도 서연아를 보호하기 위한 연기였던 것일까요? 게다가 그들이 서연아를 막으려고 했던 것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오빠 서준호가 갑자기 서연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연아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널 상처 주기만 했어.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오빠가 정말 못났어라고 사과했습니다. 둘째 오빠 서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아야, 우리가 차갑게 대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야. 게다가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넌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풀려버렸거든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차별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사명을 맡기신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서연아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대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서연아는 두 오빠를 불러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도, 일기도, 그동안의 계획도 모든 걸 보여줬죠. 처음엔 믿지 못하던 오빠들도 결국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오빠 서준호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서연아가 제안한 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거든요. 오빠들, 우리 함께 이 사업을 해봐요. 큰오빠는 건설 경험이 있으니까 광산 개발을 맡고 둘째 오빠는 의료진 확보나 안전관리를 담당하면 어떨까요? 뿐 아니라 이 광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쓰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의외로 두 오빠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더욱 감동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협력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연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거든요. 서연아는 광산 개발로 얻은 수익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30%는 가족들과 나누어 가졌고 20%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나머지 50%는 전국의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재단 이름도 아버지의 마음 재단으로 정했죠. 게다가 큰오빠 서준호는 건설회사 경험을 살려서 친환경 광산 개발에 앞장섰고 둘째 오빠 서민호는 광산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 남매가 각자의 재능을 모아서 더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서 가족 갈등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서연아는 아버지 묘소에 새로운 묘비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북두칠성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가 잘했다. 우리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죠.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서연아처럼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사랑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